낭만서점 15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낭독으로 절정의 연기력을 뽐내고 있는 허남웅입니다. 허남평론가님, 네. 저희가 지난 낭만서점 특별편에서 네. 정세랑 작가의 섬의 애슐리 네. 낭독극장으로 또 선을 보였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또 이게 전문 또 배우님들께서 낭독을 해주시니까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그때 정세랑 작가님이 저희 나와서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표현되지 않은 것까지 좀 애슐리의 감정을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좀 그 감정이 저는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 허남평론가님, 앞으로도 계속 네. 낭독에 좀 매진하실 생각입니까? 근데 매진을 했었는데 굳이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의 노력 여부랑 상관없이 네.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게 섬의 애슐리 때 허위평론가님 말씀해주신 삶의 이러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에 맞서려고요. 네. 아니 진짜 유행어 될 것 같아요. 허남웅 평론가의 네. 이러니 네. 네. 예, 생각하면서 네. 저희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고래네 숲지기님. 저의 연기가 엄청나게 이분에게 인상적으로 다가갔나 봐요. 네. 노부코 역의 허남웅님의 메소드 연기가 대단하다 라고 해주셨고요. 이제 몰입해서 좀 빠져나오셨나요? 라고 네. 했는데, 주변에서 너무 그 노부코 낭독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진짜 많이 화제예요. 해주셔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몰입해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네. 그러면서 네. 운전하면서 듣다가 실컷 웃었습니다. 하하하 하고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운전하다가 혹시나 너무 웃으시다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 꼭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된 사람 대기님의 댓글입니다. 허이님과 박경환님이 진행하던 때 낭만서점을 알게 됐습니다. 두 젊은이의 진솔한 그리고 귀여운 이야기에 매료되어 역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계속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두 허평론가님 케미도 참 좋습니다. 이번 주엔 낭만서점에서 소개한 끝난 사람을 읽었습니다. 어찌나 재미있게 술술 넘어가던지 단숨에 읽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남편에게 권했더니 그도 단숨에 다 읽어버리더군요. 아마도 자신과 똑같은 다시로에게 많이 감정이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방송 만드는 교보문고 관계자들 허이님, 허나묵님 모두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올린 에피소드에 대한 댓글도 얼마든지 올려주세요. 저희가 또 환영합니다. 여름햇빛님의 댓글인데요. 또 제 얘기네요. 허남웅 평론가님의 노부코 메소드 연기 정말 오싹오싹 소름 돋았어요. 늘 글 읽어주실 때 숨차 보이거나 힘들어 보였는데 푹 빠져서 연기하셨다고 하니 너무 놀랍더라고요. 혹시 농담이신지. 근데 숨차할 때가 있긴 했어요. 예, 그래서 침도 이렇게 막 꼴딱꼴딱 넘기기도 하고, 지금 허위평론가님 굉장히 웃고 계신데, 그러면서, 마지막 세 줄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허위평론가님의 늘 멋진 한 줄 평과 조곤조곤하면서도 지적인 매력, 멋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약속, 덕분에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모히토, 넘나, 마시고 싶네요. 마티니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이름이 좀 바뀐 거 아닌가요? 제가 숨찬 허이 지적이고 지적인 매력의 허나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름햇빛님 다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앨리스왕님의 댓글입니다. 해리편 잘 들었습니다.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화제작을 하면 순위가 올라가니 이번 편도 대환영입니다. 저는 특히 마지막 7분이 좋았어요. 끊임없는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를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 건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자기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씩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슬쩍슬쩍 던지시는 말에 깊이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별히 준비한 게 아닌데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각이 불쑥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믿음 같은 게 이제 허위평론가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읽었을 때 잘못 읽었던 부분을 좀 교정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또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계속해서 좀 뒤돌아보고 자기 점검하는 것이 그냥 개인에게만 좀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낭만서점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조차 저희가 좀 자기 점검을 해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또 그런 이제 방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거리도 안게 됐습니다. 하마주스 4609님 남겨주신 글인데요.
공 작가님 글 보고 들어왔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선이라 믿었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든달까? 해리 주문에 읽어봐야겠어요. 잘 듣고 갑니다. 라는 글 남겨주셨고요. 공지영 작가님께서 낭만서점 해리 편 올라갔을 때 트윗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보고 아마 이제 하마조스 4609님께서 들어오셨고요. 곧 해리 또 주문해서 읽으신다고 하니까요. 재밌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WOYCO님 댓글인데요. 오늘 벌써 또 새로운 회차 등록됐는데 저는 뒤늦게 지난주 방송을 들었습니다. 나묵님 음성 변조 연기에 감탄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빵 터져서 댓글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날이 연기 열정으로 즐거움 주시는 나묵님 최고 하셨어요. 와, 진짜 네. 허남평론가님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 인기를 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거 역시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네. 김성현 배우님과 함께 저희가 그 특별편 진행할 때 네, 성의 슐리. 예. 그때 김성현 배우님이 네. 저희는 참 댓글이 귀한데 이렇게 댓글창을 네. 보다 보면 허나운 평론가님의 연기 칭찬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요 몇 주간 그 댓글창의 지분이 대부분 저에게 오고 있어가지고 네, 제 주가가 지금은 상승세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상승 곡선을 좀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댓글 소개해드렸는데요. 항상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좀 감동받고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다음 주에도 또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리스트 논란, 세종도서, 운영주체 사고 출판계 갈등. 문화일보의 보도인데요. 출판계 블랙리스트로 논란을 빚었던 세종도서 사업이 운영주체를 둘러싼 출판계 안팎의 이견으로 잠정 중단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세종도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국고를 지원받아 1년에 2차례 우수도서를 선정해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올해 예산 87억 원인 세종도서를 누가 운영하느냐를 둘러싸고 출판협회 주도의 민간 운영과 민관 협치 모델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업 진행 자체가 올스톱됐다는 점인데요. 이에 하반기 공고조차 못 내면서 피해는 출간 지원이 절실한 출판사, 책 보급을 기다리는 도서관, 책을 읽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내 출판사 690개사를 회원수로 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협 중심의 민간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문제를 빚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진흥원은 운영에서 손을 떼고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백원근 책가사의연구소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이냐, 민관이냐가 아니라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좋은 책을 널리 보급하는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독서 지원 사업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 예산 87억 원인 세종도서를 둘러싼 운영 주체의 갈등. 저는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의 말이 네. 인상적으로 들렸어요. 네네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서 이 좋은 책을 널리 보급하는 이 최선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네. 말. 이게 정말 절실하죠. 지금 뭐 이렇게 문학 쪽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 매체 쪽에서 이 블랙리스트 논란 때문에 여전히 좀 후폭풍을 겪고 있잖아요.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그것에 가장 피해를 안는 쪽은 이렇게 좀 뭐 책을 읽는 독자라든지 대중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창작하는 창작자들이고요. 어서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강명 소설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연극 무대에 올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인데요.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는 장강명 작가의 장편소설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을 연극으로 만들어 오늘 9월 4일부터 16일까지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기억과 시간, 속죄, 고통의 문제를 다루며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시간 개념을 뒤집는 내용인데요. 연출가 강량원은 과거로부터 쌓인 현재가 아닌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계속되는 현재를 표현하기 위해 신체 행동 연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면서 어떤 의미가 도달되게 만드는 연극보다는 이 말의 의미와 몸의 의미가 부딪히면서 새로운 감각이 만들어지고 관객 각자의 감각과 경험으로 가져가는 연극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연 이후에는 원작자 장강명과 또 출연 배우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나 뇌과학자 장재키와 연출가 강량원이 진행하는 대담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남산예술센터 누리집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영화 쪽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장강명 작가의 책도 원소스 멀티유즈의 어떤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체 행동 연기라는 게 뭘까 궁금해집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이걸 알면 사실은 연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네. 이런 거를 알아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너무 요즘 감정이입하는 연기에 빠져있다 보니까 네, 깜빡하게 됐네요. 네, 한번 가서 보면 네. 이 연기가 뭔지 알 수 아, 있겠네요. 네. 한번 보러 가는 시간 허위평론가님 함께 가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59회에서는 이언 맥큐언의 솔라를 다룹니다. 이언 맥큐언 하면 이제 저 영화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게 어텀먼트 당시에 워낙에 인기를 끄면서 속죄라는 네. 이제 원작 소설 사실은 같죠. 영화의 원제는 영어를 그냥 가져왔고 한국에서는 속죄라고 소개가 됐는데 그때 특히 이제 한국에 이언 맥큐언이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언 맥큐언 작가 허낭평론가님께서 소개해 네. 주시죠. 1948년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소설가 멜컴 브래드버리의 지도하에 소설 창작을 공부했다고도 전해집니다. 1975년 소설집 첫사랑, 마지막 의식으로 데뷔를 했고요. 이 책으로 서머싯 몸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1998년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들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암스테르담으로 부커상을 받았고 이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속죄로 LA타임스 도서상, 전미의 비평가 협회상 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요. 자궁 속 태아를 화자로 햄릿을 재해석한 더 쉘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에 주목할 만한 책에 선정되었고요. 가디언과 타임스, 데일리 텔레그래프, 오프라닷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NPR 등 여러 매체로부터 그의 최고의 책으로 뽑혔습니다. 오늘 소개할 2010년에 발표한 솔라는 환경단체 케이프 페어웨어 초청으로 여러 예술가, 과학자와 북극해의 스발바를 견학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오랫동안 고심한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발전시킨 소설입니다. 2000년 영국 왕실로부터 커맨더 자기를 받았고요. 2011년에는 예루살렘상을 수상을 했네요. 네, 이언 맥큐언 하면 네. 진짜 영국 하면 떠오르는 네. 대표적인 작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언 맥큐언의 이제 저희는 솔라를 소개하지만 또 조만간 또 채실비치에서 네. 그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국내에서도 개봉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언 맥큐언 이 작가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또 회자가 될 것 같네요. 네, 채실비치에서는 저희 낭만서점에서도 네. 다룬 적이 있는데 네. 또 영화로 어떻게 만들어질까 기대가 됩니다. 시얼사 로난이 어텀먼트에 출연한 데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출연을 하니까요. 그거 역시도 영화를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허나은 평론가님은 뭐 이언 맥큐언의 작품을 네. 솔라 말고 네. 뭐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에요. 이언 맥큐언 책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영화 주간지에서 네. 그쪽에서는 또 미디어 출판사도 같이 자매로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언 맥큐언 책을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오. 예, 그래가지고 뭐 암스테르담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왔던 책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개했던 기억도 나고 원래는 그 책을요 회사에서 이렇게 아무한테나 주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몰래 가져와가지고 그 원래 공용 물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가져와서 아마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잠깐 읽고 회사에 갖다 놔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가져다 놓으려고 해도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좀 아쉽네요. 네. 합리화를 이렇게 또 시키시는군요. 뭔가 이언 맥큐언의 이야기 같은, 네, 흐름과 유사하죠? 네. 이언 맥큐언 하면,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짝으로 떠오르는 작가가 네. 줄리언 반스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언 맥큐언과 줄리언 반스 모두 네. 허나운 평론가님이 자꾸 유행어로 밀고 있는 네. 삶의 네. 아! 이러니. 네. 그걸 정말 잘 다루는 작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뭐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언 맥큐언의 어텀먼트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마 저희가 이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줄리언 바스 작가의 그 소설로 독서클럽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거잖아요. 그때 이 이언 맥큐언과 또 비교를 해가면서 읽는 것도 뭐 그런 토론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줄리언 반스도 이언 맥큐언과 마찬가지로 네. 뭐 영국하면 떠오르는 뭐 대표적인 작가니까요. 네네. 예, 두 사람의 비교 지점이 또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언 맥큐언의 솔라 줄거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론 물리학자 마이클 비어드입니다. 그의 공적인 삶과 이 사적인 삶은 사뭇 다른데요. 공적인 비어드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또 기후변화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인 유명 인사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비어드는 5번째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바람둥이인데요. 이런 와중에 그는 기후변화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 톰 올더스와 안면을 트게 됩니다. 올더스는 비어드에게 풍력 발전이 아니라 태양력 발전에 연구소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합니다. 하지만 비어드는 그런 올더스의 말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죠. 올더스의 말을 무시하고 비어드는 이런저런 과학 강연을 하고 또 출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비어드는 북극에서 열리는 세미나까지 참석을 하죠. 그런데 오랜만에 집에 와보니 이게 웬일? 자기 집에 올더스가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비어드의 공적, 사적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솔라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제가 농담처럼 마마무의 솔라? 라는 이제 얘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네. 이 솔라를 읽으면서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저는 이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 영화의 장르로 치면 재난 영화 있잖아요. 예. 이 비어드라는 인물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세지면서 몸은 점점 비대해지고 이 흐르는 상황 자체가 결국에 이 비어드가 혹시 저러다가 터져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 상황으로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읽으면서 아이고 재난 영화 읽는 것 같은 느낌이야? 라는 좀 감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에 펼쳐놓았던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언행들이 아. 이제 고스란히 부메랑처럼 맞아요. 되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네.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역시 이언 맥큐언은 네. 삶의 이 이러니. 네. 네. 이 삶의 아이러니를 다루는 네. 그의 특기가 정말 잘 발휘된 작품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흔히 이제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 그리고 삶 자체도 굉장히 모범적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 대목 하면서 예전에 제가요 그 CIA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은퇴한 다음에 쓴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인상적으로 읽은 대목이 뭐였냐면 네. 아무리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라도 3일 동안 그 사람을 도청하거나 몰래 보고 있으면 그 존경심이 싹 사라진다라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비어드 역시도 굉장히 노벨상을 받았으면 정말 저명할 것 같잖아요. 네. 생활을 보고 있으면 전혀 안 어울려요. 그 모습과. 예. 아니, 뭐, 다른 상도 아니고, 네. 노벨 물리학상이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겠어요. 맞아요. 심지어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비어드, 아인슈타인, 융합 이론이잖아요. 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뭐 그런 걸 떠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냥 저명한 인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비어드의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참 그렇진 않아요, 삶에선. 그렇죠. 보통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네. 저는 영화에서 네.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네네. 항상 정부에서 그 전문가를 알아봐 이러면서 맞아요. 이렇게 잠깐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정말 이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내고 네. 그런 일들이 있죠. 치밀한 논리와 네. 예, 또 뛰어난 어떤 상황 예측을 하면서 네네. 예, 답을 내놓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비어드를 보고 있으면 네. 꼭 그렇진 않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노벨 물리학상 받은 거 그 하나로 인생이 굉장히 쉽게 펼쳐지고 있고 네. 그냥 거기에 무임승차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 바로 비어드죠.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네. 정말 뭐 문학에서도 그렇고 물리학, 뭐 경제학 쪽에서도 이 최고의 상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만약 물리학자라면 네. 노벨 물리학상 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허나웅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뭐 받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런데 저도 좀 이 비어드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너무 크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됐을 때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 전에 상을 받기 전에 했던 행동들대로 그대로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상을 받고 나서 거기에 너무 안주해버린 나머지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인물들이 그 다음부터는 좀 어떻게 기량이 하락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동시에 한편으로 이언 맥큐언이 네. 노벨 문학상에 대한 네. 생각을 네. 뭐 이 소설에 그렇군요. 네. 좀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기도 이언 하더라고요. 맥큐언이 또 이러면서 야심을 드러낸 거군요. 참 삶에 이러니. 뭐 이언 맥큐언이 어쨌든 네. 예, 생존을 계속 네. 하고 작품 활동을 쭉 이어나간다면 네. 노벨 문학상 후보로 또 얼마든지 예, 거론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만약 이언 맥큐언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면 네. 그의 삶이 또 어떻게 달라질까? 네, 예, 그러네요. 이 소설과 또 함께 좀 나란히 놓고 보는 네.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소설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1부는 2000년, 2부는 2005년, 3부는 2009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비어드의 10년 정도의 삶을 맞아요. 예, 쓰고 있습니다. 그 10년의 어떤 변화가 이 비어드라는 인물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좀 세 시기를 나눠가지고 또 보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다가오는 게 뭐 어떤 인물이 됐던 대상이 됐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데 네. 그걸 처음부터 매일매일 바라본다면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변화를 크게 씹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예. 2000년, 2005년, 2009년 뭐 약 5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바라보니까 그쵸. 그 변화한 상황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성으로 굉장히 잘 짜져 있다 그런 인상 받았습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에서는 2부와 3부의 내용은 좀 차치하고요. 네네. 1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부. 2000년에 비어드가 겪은 일들입니다. 네, 지금 비어드는 네. 아내 퍼트리스와 네.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사이가 좋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이 퍼트리스 아내는요, 비어드에게는 5번째 부인입니다. 네. 네, 근데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아내 퍼트리스가 네. 비어드의 외도 사실을 알고 네. 좀 노골적으로 맞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내 퍼트리스가 이제 맞바람을 피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건축업자 로드니 타핀인데요. 원래는 비어드가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고용을 했던 바로 그 건축업자죠. 네. 네, 그런데 어느새 네. 퍼트리스와 정분이 나서 네, 예, 공공연한 연인 사이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퍼트리스가 그걸 비어드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복수인 거예요. 네. 예. 복수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 이 퍼트리스와 비어드 사이가 이제는 정말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봉합하기 힘들 정도다라는 것도 한번 읽을 수 있죠. 이 소설이 비어드 입장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보고 있으면 비어드가 좀 안 됐다 네. 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어요. 맞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문제의 원인은 비어드죠. 예, 본인에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자기가 그토록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울 때는 그렇죠. 그걸 합리화시키던 사람이 네.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뭐지? 이 괴로움은? 그렇죠. 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네.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뭐 태양의 노래로 치면 넌 나만 바라봐 그렇게 되는 거죠. 나빠. 네. 네. 그 나쁜 노래가 남자. 너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비어드는 이 아내 퍼트리스에게
질투 작전을 펴서 네. 좀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도 네. 합니다. 근데 그 질투 작전이요. 좀 유치해요. 네. 지금 비어드가 네. 53살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내가 이제 방 안에 있는데 아내에게 들리라고 마치 자신은 혼자 있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요. 자기 발로 내려가면서 한쪽 그 팔목으로는 계단에 있는 손잡이 있는 데를 막 치는 거죠. 네. 둘이 가는 식으로 네. 소리를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퍼트리스한테는 나도 지금 새로운 여자 데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너 질투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유발하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네. 이혼할 법하지 않을까요? 지금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네. 다른 파트너를 네. 데리고 와서 그렇죠. 관계를 맺죠? 이건 이미 도저히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그렇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 질투 작전을 펴는 비어드의 모습이 나와 있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네, 23쪽부터 25쪽까지 낭독해 드릴게요. 7월 하순의 어느 날 새벽 2시, 그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앉아 라디오를 듣다가 아내가 들어오는 기척이 나자 즉흥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돌아오게 할 질투 작전에 돌입했다. 비어드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다이얼을 잡은 채 큰 소리로 자장가 한 토막을 불렀다. 아내의 방에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 자장가가 끝나자 라디오 볼륨을 높여 몇 초 동안 여자 목소리를 내보내고 다시 볼륨을 낮춘 다음 그날 저녁 강의 내용을 한 줄 말하고 여자가 더 장황하게 대꾸하게 했다. 그렇게 5분 동안 자신과 여자의 목소리를 번갈아 내보내고 가끔 두 목소리를 교묘하게 겹쳐놓기도 했다. 집안은 조용했다. 물론 아내는 듣고 있을 것이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고 변기물을 내린 다음 큰 소리로 웃었다. 퍼트리스에게 자기 애인이 재치 있는 여자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억누른 환호성도 냈다. 자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용한 애정행위를 암시하는 긴 정적 후 4시가 되자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침실문을 열고 나간 그는 뒤돌아 앞으로 몸을 숙인 채 손으로 계단을 때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애인과 엇박으로 발소리를 내며 함께 내려가는 듯한 효과음을 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걸 그럴듯한 작전이라고 여길 사람은 없었다. 그는 애인을 현관까지 배웅하고 작별의 말과 조용한 키스를 번갈아 연출한 다음 현관문을 굳게 닫아 그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결과로 판단해 라고 거듭 자신을 타이르다가 6시가 넘어서야 잠들었다. 그러고는 1시간 뒤에 일어났다. 퍼트리스가 출근하기 전 마주쳐서 갑자기 쾌활해진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현관에서 멈췄다. 손에 자동차 열쇠를 들었고 책을 잔뜩 쑤셔 넣은 가방끈이 꽃무늬 블라우스 어깨에 깊이 박혀 있었다. 누가 봐도 완전히 지쳐 진이 빠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변함없이 밝았다. 그녀는 오늘 밤 로드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거라며 아마 자고 갈 것 같으니 당신은 부엌에 나타나지 말아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지금 50대 남자가 네. 1인극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면 네. 이게 참 웃음이 나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작품이 왜 블랙 코미디냐라고 했을 때 이 묘사가 또 적절한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비어드는 네. 정말 진지합니다. 예. 질투 작전을 해서 네. 그녀의 마음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죠. 지금 기대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네. 계단 내려가면서 지금 괜히 그렇죠. 두 사람 내려가는 것처럼 연기하고 맞아요. 이거 영화로 만약 만들어지면 네. 진짜 쓴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걸 누가 연출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언 영재를 좀 떠올렸거든요. 네. 코언 영재 같은 경우가 이런 블랙 유머의 정수를 뛰어나죠. 드러내는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계란 아래에 있는데 주인공 체구가 큰 주인공이 엉덩이를 보인 채 거꾸로 내려오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지금 네. 한 방에
지금 다른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예, TV 볼륨을 높였다, 그렇죠. 낮췄다 아,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네. 밤에 이러고 있다는 게 네. 진짜 상상이나 될까요? 퍼트리샤 같은 경우도 그걸 다 듣고면서 이런 생각 하겠죠. 아우, 저 정냄이 떨어지는 인간. 그렇죠. 네. 제 생각에 퍼트리스가 비어드가 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네. 알아차린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질투 작전에 진짜 넘어간 게 아니라 네. 저 인간 진짜 참 징하다 징해. 그쵸. 이러면서 네. 정말 큰 한 방을 또 날리죠. 그게 뭐냐? 오늘 밤 바람을 피우는 그 상대인 네. 로드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거니까 그리고 또 자고 갈 거니까 너 부엌으로 나타나지 마라. 네. 역효과죠. 네, 맞아요. 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인물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의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 상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겠지. 그쵸. 예, 보통은 이런 기대를 하는데 비어드는 좀 그와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네. 게 이 장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네. 자, 비어드의 사적 삶이 이렇다면 비어드의 공적 삶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네. 공적 삶에서는 비어드는 워낙에 이제 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자리라든지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네. 네. 그중 하나가 이제 연구소를 소장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네, 이 연구소는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 전 지구적 위기로 다가올 이 기후 변화를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맞아요. 예,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연구소의 센터장으로 네. 예,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석유가 주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석유량도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럴 때 대체 에너지로 무엇을 쓸까인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게 2000년이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네. 이 기후 변화의 문제는 참 지금 2018년 현재 네.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기후변화와 관련해가지고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게 있는데 북극에는요. 앞으로 이렇게 기후가 심하게 뜨거워도 녹지 않을 것만 같은 그래서 뭐 최후의 벽이라는 이름이 그런 북극의 빙하가 있었는데요. 네. 그게 얼마 전부터 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지구의 기후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전하는 뉴스였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체 에너지 네. 이 개발에도 지금 모든 국가들이 나서서 맞아요. 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용혁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서점 진행하는 문학평론가 허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제가 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우선 박사님 간단한 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소에 들어온 지가 30년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제 전공 분야는 태양열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자원 평가 뭐 이런 쪽을 해왔습니다. 아, 네. 30년 동안 또 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요즘 참 태양열에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워낙, 예, 뭐, 기후변화도, 큰 위기로 지금 닥쳐오고 있고 해서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그러면 전력 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네. 태양에너지 그러면 70년대 뭐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태양열만 있었는데 이게 2000년 넘어가면서 태양광 쪽에서 쓰는 전기 생산 쪽으로 좀 많이 가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이 70년대 중반에 생기면서 태양에너지 연구소가 생기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고 네. 상용화에 들어간 건 9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태양 열조,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하나는 복사열, 열을 가지고, 온수나 난방, 뭐 냉방, 그다음에 발전까지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태양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친환경 에너지로서 계속 확산을 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요. 예. 근데 이게 주변에서 또 찾아보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뭐 태양열의 경우는 가정집에 보통 이제 온수나 난방, 뭐 네. 그다음에 뭐 농업용이나 공장에 또 이런 쪽으로 많이 온수 쪽으로 많이 쓰였던 시기가 한 90년, 2000년까지 돼 있고요. 예. 2000년 넘었으면서부터는 태양광 쪽으로 해서 요즘 또 한참 뭐 새로운 정권에 의해서 또 신재생 쪽이 붐업이 되면서 네. 태양광이 좀 많이 깔리고 있어서 이제는 뭐 어디를 가든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스템들은 쉽게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이 박사님께서는 최근에 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 초고온 고집광 태양로 기술을 또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태양 에너지는 잘 알다시피 무한정이고요. 네. 그리고 공짜입니다. 쉽게 해서 그렇죠. 무료고요. 네. 그래서 수소는 실제로는 가장 많은 지구상에 많은 게 물이거든요. 예. 물을 분해를 하면 수소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얻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전기로 해서 전기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고온의 열 갖고 이거를 깨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태양광이나 뭐 아니면 다른 전기로 해서 이걸 하는 경우는 아직도 이게 쉽긴 하지만 경제성이 쉽진 않고요. 예. 그다음에 태양열의 경우도 아주 고온을 얻어야 되는데 고온을 가지고 이거를 물을 깨는 방법인데요. 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온이어서 그것이 중간 단계로 사이클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태양을 모으는 방법만 있으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서 네. 향후에는 굉장히 유망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한국의 지금 태양열 발전 수준이 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떤 단계에 좀 이르렀나요? 예, 지금 태양열하고 광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네네. 태양광은 그냥 우리가 지금 판넬로 해서 빛을 이용합니다. 그건 열은 필요 없고요. 네.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라 그거는 지금 생산도 많이 되고 보급도 많이 되고 해서 가고 있는데요. 태양열은 고전적으로 지금까지 주택이나 온수난방에서 쭉 써오다가 지금은 열 분야가 좀 약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태양열 발전을 하기에는 조건이 일사량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요. 네. 그런 것이 해외로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태양열 발전의 경우는 굉장히 붐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를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인 분들 중에는 뭐 이론 물리학자 분들도 좀 많으신 편인가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특히 신재생 쪽에 네. 태양에너지 쪽을 하게 되면 예. 한 전공을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모여서 다학제간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기계, 화공, 전기, 건축, 재료 다 모여서 합니다. 저희가 이언 맥큐언이라는 소설가의 이제 솔라라는 소설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 보면 그 기후변화 연구소의 센터장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예.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태양열 연구에 이론 물리학자들이 많은가 해서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융합학문에 가까운 성격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군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학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거기서는 어떤 첨단 테크놀로지 중에 네. 어느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이론 물리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게 스펙트럼에 따라서 최고 효율을 이론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양자점 전지인데 네. 뭐 그런 쪽을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 태양열로 아까 얘기했듯이 초고온을 얻어야 되는 쪽에서도 네. 과학이나 물리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사실 뭐 이렇게 태양열을 이제 생활에서 이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만 이렇게 직접 전문가의 의견을 또 들어본 건, 예,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쭉 해왔던 연구들이 이제 실용화되는 단계가 연구소에서 개발된 거하고 네. 실제로 보급이 생활에 나가 있는 거하고 갭이 좀 있죠, 언제나. 네네. 그래서 그걸 좀 빨리 땡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그런 좀 기후변화가 또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령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지면 음. 열을 받아가지고 그 뭐 생각하는 화라든지 느끼는 분노 같은 네. 것들이 더 커진다고도 하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런 면에서 비어드가 책임자로 있는 이 기후변화 연구소에서 네.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네.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비어드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네. 폭력 개발입니다. 아, 네. 바람이 불 때 그것을 에너지로 보관해 두고 사용한다는 거겠죠? 네. 뭐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지만 비어드가 이걸 어떤 논리적이고 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주창한 것이 아니라 네. 즉흥적으로 네. 뭔가 필요하긴 한데 폭력? 괜찮네?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소 위에다가 그 한번 풍력 장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연구소에 불어오는 바람의 형태라는 것이 좀 희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력을 할 때 돌아가는 날개를 하기 위해선 특수한 형태가 필요하거든요. 예. 처음에는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한 홍보 효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예산이 너무 커져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네. 한 100만 원쯤 필요합니다. 이랬는데 1000만 원. 아니 1억. 한 10억? 100억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맞아요. 예. 지금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네. 비워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와중에 이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연구원 이 올더스라는 사람과 비어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네, 톰 올더스라는 인물은 이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도 비어드가 레딩역까지 있게 되면 이 연구소가 좀 외진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좀 대면하는 시간도 많죠. 네. 특히 톰 올더스가 좀 적극적이에요. 네. 아니 뭐 센터장이라고 해서 네. 반드시 연구소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데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든 올더스가 지금 비어드와의 접점을 맞아요.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그를 이렇게 태워다 준 거예요. 근데 비어드가 몇 번이나 자신을 태워줬던 이 올더스를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정신이 그쪽에 쏠려 있어서 나를 지금 태워다 주는 사람이 누군지 맞아요. 뭐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는 듣긴 하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리는 전형.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비어드의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왜 이토록 올더스가 비워드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는지 그 대화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네, 47쪽부터 53쪽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과의 첫 대화에서 그는 센터에 지원한 동기를 설명했다.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고 소립자 물리학 분야의 자기 경험이 위기 해결에 얼마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던 차에 이 센터에서 비어드, 아인슈타인 융합의 그 비어드가 직접 팀을 이끈다는 걸 알고 잔뜩 흥분해서는 센터의 주력 분야가 태양에너지, 특히 인공광합성과
나노태형 에너지가 될 텐데 후자는 분명 태양에너지? 비어드가 온화하게 물었다. 물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완벽하게 알았지만 그 용어는 하진날 황혼역 로브를 뒤집어쓰고 스톤헨지 주변에서 춤추는 뉴에이지 드루이드를 연상시키는 수상쩍은 후광에 쌓여 있었다. 또한 그는 기계적으로 지구를 들먹이며 자기가 큰 뜻을 품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네, 올더스는 룸미러를 통해 빼곡한 치아를 드러내며 미소를 보냈다. 센터의 대장이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은 못하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이용법을 알아내기만 기다리고 있는 지천으로 널린 에너지요. 그 이용법을 알아낸다면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걸 뗄 생각을 했던 게 놀라울 겁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석탄, 석유, 가스 없이도 말이야. 석탄이 그 다음엔 석유가 우리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런 걸 떼는 게 우리를 파괴하는 짓이라는 걸요. 다른 연료가 필요하고 그걸 찾지 못하면 무너져요. 이건 또 하나의 산업혁명이죠. 달리 방법이 없어요. 미래는 전기와 수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너지 운반체 중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건 그 두 가지뿐이니까요. 그래서 원자력이 더 필요하지. 더럽고 위험하고 비쌉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지구 밖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탁월한 거리에서 아무 비용 없이 수소를 헬륨으로 바꿔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비어드 교수님,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이 넘치는 태양광을 보고 우리가 에너지 문제로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광전 효과, 그것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읽어봤습니다. 교수님 연구도요. 융합이론은 정말 멋져요.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 광자가 반도체를 때려서 전자를 방출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물리학 법칙은 너무나 친절하고 관대하죠.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비 내리는 숲에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액이라도 마시려고 가지고 있는 도끼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나무 한 그루당 수액은 한 모금씩 나오죠. 주인은 온통 불모지에 야생동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는 자기 때문에 숲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빗물을 받아 마시지 않는 걸까요? 나무 베는 솜씨가 뛰어나고 늘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빗물 마시는 걸 장려하는 사람은 죄다 괴짜로 보이기 때문이죠. 비어드 교수님, 그 비가 바로 우리의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우리 지구에 흠뻑 내리쬐어 우리의 기후와 삶을 만들죠. 달콤한 광자의 비를 우리는 그냥 컵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 읽었는데 1시간이 채 못 되는 동안 지구에 비치는 태양광만으로도 1년간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있답니다. 일사량은 어떻게 잡아서? 태양상수 4분의 1로요. 지나치게 낙관적이군. 그걸 다시 반으로 나눠야 할걸? 비어드 교수님, 그래도 제 의견은 유효합니다. 전 세계 사막의 극히 일부분에 설치한 태양 전지판만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급할 수만 있다면? 네, 새 DC선이 필요하죠. 그건 돈과 노력만 있으면 되고요. 그 정도는 지구를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요, 비어드 교수님. 자네 생각은 잘 들었어. 그런데 운전할 땐 전방을 주시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 네, 올더스의 목적, 바로 태양광 발전에 네. 우리 연구소의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한다라는 네. 걸 센터장에게 건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태양광이야말로 지구에 굉장히 널려있는 어떤 에너지이기도 하면서 근데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고 또 이게 무해한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어드는 그 얘기를 굉장히 퉁명스럽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아니 우리 지구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연구원들에게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도록 하는 건데 도대체 저 좋은 의견을 얘기할 때 자기 아내 질투하고 있어? 아 도대체? 이런 생각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비어드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론이 이 비어드 아인슈타인 융합이잖아요. 네네.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 이제 네. 자기의 견해를 덧붙이면서 네네. 예, 훌륭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 것인데 네네. 그게 결국 빛에 관련된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전공한 거 써먹지 않고 맞아요. 예, 자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네. 풍력 발전에 지금 예, 꽂혀 있으니까 맞아요. 예, 이 올더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센터장으로 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든 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있는 이 자리 네. 어울리는 걸까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네. 자기 점검을 또 갖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장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맞아요. 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뭐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겠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생활을 할 거고 차원이 다른 행동을 할 거고 아무튼 우리랑은 거리감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거리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게 뭔가 유익한 것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어드의 어떤 상황을 보면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리더가 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 삶에 연관되는 많은 부분들이 맞아요.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기후변화센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예. 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라는 이 후광 효과 때문에 네. 어쨌든 비어드를 센터장에 자리에 앉혔고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봐라고 네. 했지만 비어드는 거기에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걸 봤을 때 엘리트주의가 가진 어떤 문제점도 또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적의 자리에 들어설 최적의 인물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건 자격을 생각하기 이전에 얼마나 저명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비어드라는 인물의 또 전형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저희가 아까 출판계 브리핑에서 장강명 작가의 네. 예,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도 했지만 장강명 작가가 논픽션 책을 하나 출간했는데 네. 그게 당선 합격 계급이란 책입니다. 네네. 그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공채제도가 갖고 있는 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공채제도라 함은 결국 능력주의. 예, 기반을 둔 것인데, 근데 이 능력주의라는 게, 이 계량화해서 평가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센터장 자리에 앉힐 때도, 뭐, 노벨 물리학상 받았으니까 맞아요. 충분히 훌륭하지 않겠어? 그렇죠. 라고 했지만, 예, 막상, 비어드라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자리에 최적의 인물을 앉힌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라는 말로 쉽게 치환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 장강명 작가가 그 책에서 또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게 단지 비어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만약에 지금 지구에 닥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후변화인데 그런 인물들 비어드 같은 인물들이 잔뜩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엘리트들에 대해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네. 나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알겠지? 라고 맞아요. 하지만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 이제 영화 쪽 보면 GV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저명한 인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모시고 하잖아요. 그때 진행을 하게 될 때 되게 유명한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뭔가 처음에 좀 네. 쫄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실생활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전혀 우리랑 다를 게 없는 인물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비어드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 엘리트주의 또 영웅주의가 갖고 있는 함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네. 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비어드가 이 극지방에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네. 예술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인 거죠. 북극에 네. 가서 뭐 예술적인 아이디어를 얻거나 또 과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목격하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인물들을 모아서 이제 북극으로 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네. 뭐 세미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사실 관광에 가까운 네. 예,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세미나라고 했는데 세미나랑 관련해서 묘사된 부분은 말싸움하는 정도 나오는 대목 빼고는 네. 어떻게 이동을 했고 무엇을 먹었고 또 어떻게 춤을 췄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대다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센터장이 지금 출장비를 받아서 맞아요. 예, 갔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프게 보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네. 이언 맥큐언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개가 이제 되고 있죠. 아까 작가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언 맥큐언이 환경단체 케이프 페어월의 초청으로 이 예술가, 과학자와 북극해의 스발바르를 견학했다라고 해요. 예, 그때의 경험이 이 솔라에 녹아 있는 것인데요. 네. 그 장면이 매우 코믹하게 그려져 맞아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얻은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지금 낭독해드릴 그 부분에서 묘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 정말 지금 보면서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겪어서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야?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랍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비어드에게는 불행인데요. 이걸 독자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킬킬거리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저 정말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뭐 소설을 읽을 때 이 소설의 끓는 점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잘 읽히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드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낭독해드릴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지금 극지방 세미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전한 북극은 아니지만 네. 정말 추운 곳입니다. 네. 예, 영하 몇십 도로 떨어지는 네. 그런 지역인데 지금 비어드는 스노우모빌을 타고 배로 이동해야 하는 네. 지금 여정을 이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스노우모빌을 몇 시간 동안 타고 가야 됩니다. 네. 예. 근데 비어드가 깨달은 거죠. 소변이 마렵다. 근데 소변이 이게 마려운 정도가요, 여러분. 네. 비어드가 지금 뭐 여행 시간도 워낙 길고 그래서 네. 시간 체크를 잘 못했나 봐요. 뭐 몇 가지 좀 그런 악조건 같은 게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소변을 아침에 봐야 되는데요. 조금 늦게 일어났죠. 늦게 일어나는 데다가 여기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복장들이 있어요. 추위에 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번호를 달고 그 번호에 달게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 옷을 가지러 갔는데 내 번호에 있는 옷도 헬멧도 장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이러지 찾다가 자기 거 그냥 비슷한 거를 입고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식사도 하고. 근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스노우모빌을 탄 거죠. 근데 타다가 오다가 보니까 아이고 소변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소변이 마려운 정도가 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소변을 못 본 지 무려 35시간. 그렇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한 35분만 돼도 못 참는데, 예. 35시간 동안 못 봤다는 건 그만큼 이 비어드에게는 어떤 압박하는 조건들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진짜 어떻게 35시간이나 참을 수 있을까? 네. 예, 저도 놀라운데요. 네. 여튼 비어드가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네.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노우모빌을 멈추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네. 예, 일련의 행동들을 취합니다. 네. 자, 그 장면 읽어볼게요. 99쪽부터 103쪽이네요. 비어드는 아직 남아있는 일말의 교양에 이끌려 소변기로 향하듯 한쪽 암벽 아래로 가서 바람을 등지고 잔뜩 웅크린 자세로 오른쪽 겉장갑을 이로 물어벗었다. 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화를 나눌 입장이 아니었다. 그는 손가락 끝을 하나하나 차례로 물어 속장갑까지 벗었다. 즉시 손이 굽으면서 굼떠졌다. 스노모빌복 지퍼를 내리는데 2분 이상 걸렸고 그제야 재킷 속 스키복, 멜빵 버클을 풀려면 두 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굼뜬 동작으로 왼손 장갑들도 벗었다. 또다시 고글에 뽀얗게 김이 서리면서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겹겹의 옷을 헤치고 들어갔다. 그 사이 귀중한 체온이 지독한 추위에 굴복했고 바람은 그의 등짝을 때리며 암벽과 얼굴에까지 손을 뻗쳤다. 마지막 고비에 이르러서야 남의 것처럼 감각이 없는 분홍빛 손이 팬티 속으로 들어갔고 그는 몸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침내 돌풍에 묻힌 환희의 외침과 함께 얼음벽에 대고 오줌을 갈길 수 있었다. 그의 실수는 오줌 줄기가 그치고 나서도 그 나이의 남자들이 흔히 그러듯 더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해 몇 초 기다린 것이었다. 볼일을 마치고 보니 페니스 전체가 스노모빌복 지퍼에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다. 살아있는 살이 영하의 금속에 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충격 속에 멍하니 그 상황을 지켜보며 귀중한 몇 초를 낭비했다. 이윽고 조심스럽게 페니스를 당겨봤지만
극심한 통증을 겪었다. 게다가 이미 추위 때문에 온몸이 얼얼했다. 비어드는 암벽을 향해 다리를 벌리고 그대로 서 있었다. 반창고처럼 단숨에 떼어낼 용기는 나지 않았다. 홀로 황무지 여행을 하던 한 미국인이 바위 틈에 팔이 끼자 주머니 칼로 팔꿈치 아래를 잘라냈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비어드는 그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어쨌든 팔꿈치, 팔뚝, 손은 2개씩이니 하나쯤 포기할 수도 있었다. 극풍이 맹렬한 기세로 암벽에 부딪혔다가 그의 떨리는 몸을 향해 되튀었고 그는 자신의 페니스가 조그맣게 줄어들며 지퍼에 더 단단히 달라붙는 광경을 공포에 차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앞에서 페니스는 줄어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창백해지기까지 하고 있었다. 백지의 흰색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 방울에 반짝이는 은빛이었다. 비어드는 패닉에 빠지기 직전이었지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다. 캇펜 밑단 재질의 발라클라바와 두꺼운 헬멧, 시야가 좁아져가는 고글 때문에 질식할 것 같아 정신을 차리기 더 힘들었다. 하지만 마이클 비어드의 합리주의적 성향은 쉽게 죽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는 침울하게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포스닥 시절 저온 물리학을 연구한 적이 있었고 뚱보 비어드라고 불리던 학창 시절에도 스포츠는 젬병이었지만 과학 공부는 열심이어서 기초가 있었다. 순수 에탄올이 영하 114도에서 언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알코올 농도 80% 브랜디는 부피 100분율로 따지면 에탄올이 40%고 그럼 어는 점이 영하 45.6도가 된다. 그는 휴대용 술병을 꺼내 잠시 끙끙거리다 마침내 뚜껑을 열어 페니스에 신에게 바치는 술을 잔뜩 부었고 몇 초 내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의 불쌍한 페니스는 얼음처럼 딱딱했지만 이제 창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뜨거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극심한 통증 때문에 옷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걸렸다. 비어드의 사타구니에서 떨어진 차갑고 단단한 물체는 내복 속에서 다리를 타고 내려가다가 무릎뼈 바로 위에 걸렸다. 가랑이 사이에 손을 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무릎 위에 손을 대니 5cm도 되지 않고 뼈처럼 단단한 그 섬뜩한 물체가 만져졌다. 그건 아무 감각이 없었고 더 이상 자신의 일부로 느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극지방에 가시면 네. 소변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도 기온이 영하 10도 중반대로 가면요. 콧물이나 수염에 맺힌 물방울 같은 것들이 바로 살얼음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북극은 훨씬 더 그게 기온이 위험한데 네. 야, 거기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리적 그 본능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비어드가. 그러니까 이 극지방의 전문가인 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얀에게 알리지 않고 너무 급하니까 그렇죠. 스노우보드를 멈추고 달려와서 소변을 눈 건데 네. 얀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밖에서 소변을 보면 큰일 난다는 걸. 네. 예. 근데 35시간이니까요. 그 예전에 덤앤더머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예. 거기 나올 때 그 추운 날씨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네. 뒤에 앉은 이제 인물이 덤이죠. 일종의 덤인데 오줌을 싸가지고 그게 얼어붙어서 둘이 같이 붙은 거예요. 예, 그런 에피소드 생각나네요. 예. 허나운 평론가님은 이 장면 네. 좀 읽으시면서 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기야말로 이제 뭐 블랙 코미디의 정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어드라는 인물이 참 저명한 과학자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대목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에탄올이 영하 114도에서 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알칼 농도 80% 브랜디라고 하는데 이 대목은 되게 과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언 맥큐언이 이 작품을 쓸 때 정말 조사를 많이 했겠구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물리학이라든지라는 것에 대해 자신이 굉장히 매끄럽게 안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 지식을 익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빛나는 묘사들이 이런 대목들에서 반짝반짝 또 빛나기도 하네요. 저는 과학 지식이 네. 이렇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그리고 가장 절실한 순간에 딱 빛을 발한 거잖아요. 네. 과학 공부를 한 보람이 있구나. 비어드가
그때 정말 네. 실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손에 뭐 예전에 보면 뭐 운전대에 머리를 넣는데 갑자기 안 빠져가지고 물론 그게 그 뭐 911, 119에서 출발해서 자르기도 했지만 보통 우리가 그때 생각해내는 게 비누칠을 해서 얼굴에 묻히면 미끄러져서 빠진다라는 예. 일종의 생활의 과학 있잖아요. 아니 애초에 거기에 왜 넣어요 얼굴? 그러니까 비어드도 아니 애초에 오줌 좀 넣고 나오지 이렇게 추위에 다른 이상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후에 뭐 비어드의 그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됐을까 네.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큰 이상은 없습니다. 아, 그래도 아무튼 여기 읽을 때요, 굉장히 좀 아찔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추위도 느껴지고, 내 페니스에서 가해지는 어떤 고통도 느껴지는 것 같고, 아무튼 읽을 때 그렇게 좀, 막 되게 웃으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러니까 이언 맥큐언이 네. 정말 이걸 경험하고 쓴 걸까? 이쯤에서 그런 궁금증이 좀 들어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어드가 이 북극지방 세미나에서 여러 예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그 중에는 소설가도 있습니다. 네. 소설가와는 논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어떤 논쟁을 소설가와 비어드가 벌이는지 네. 그 장면도 읽어드릴게요. 네, 128쪽부터요, 130쪽 부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메러디스라는 꺽다리 소설가가 그 자리에 물리학자가 앉아있다는 걸 잊었는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적성 원리를 들먹이며 입자의 위치에 대해 많이 알수록 그 속도는 알기 어렵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그 원리는 도덕적 잣대의 실종으로 절대적 판단이 어려워진 우리 시대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비어드는 괴팍하게 반박했다. 머리가 짧고 무태 안경을 쓴 소설가에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문제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운동량, 다른 말로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깐깐하게 따지는 태도에 다들 터져나오는 신음을 억눌렀다. 비어드는 그 원리가 도덕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양자역학은 물리적 상태의 통계적 확률을 예측하는데 최고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소설가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 대화하는 상대가 누군지 모른단 말인가? 좋아요. 그래요. 통계적 확률. 하지만 그건 확실성이 아니죠. 하고 소설가가 우겼다. 방금 8잔째 와인을 비운 비어드는 자기 분야를 침범한 무지한 자에 대한 경멸로 코와 윗입술이 올라가는 걸 느끼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원리는 이를테면 광자를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한 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도덕의 영역에서 유추는 하나의 도덕적 문제를 여러 번 재검토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겠지만 하이젠베르크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옳음과 그름의 합을 2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이 의미를 지녀야만 한다고. 식당 안의 침묵은 놀라움보다는 당혹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메러디스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치는 비어드의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말씀해보세요. 하이젠베르크를 윤리학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들어보자고요. 옳음과 그름의 합을 2의 제곱근으로 나눠보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네. 비어드와 논쟁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소설가다. 저는 이언 맥큐언이 이 메러디스라는 캐릭터에 네. 또 자기를 어느 정도 반영시킨 게 아닌가. 예, 그걸 희극적으로요. 아, 네네. 예.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대입해서 읽으니까 그 상황도 굉장히 코믹하게 또 읽혀지네요. 그렇죠. 네. 이언 맥큐언이 실제로 이 환경단체 케이프 페어월의 초청으로 네. 예, 이 세미나에 갔던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어떤 과학자와 또 이런 뭐 식의 네.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던가. 네. 뭐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논쟁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언 맥큐언이 그 환경단체 초청을 받아서 북극에 갔을 때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렇게 좀 유명하고 뭐 이론도 잘 알고 이런 사람 모였는데 도대체 돌아가는 꼴이 그렇죠. 네, 너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엉망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 메러디스라는 소설가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비유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 판단이 어려워진 우리 시대를 그러니까 함축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했는데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을 굳이 비어드가 네. 이걸 자기 영역의 침범이라며 사소한 그리고 별로 이 논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을 네. 따지고 드니까 주변 사람들도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여기 자기가 얘기하는 떠든 사람이 있어서, 야, 너 입에 지퍼 잠궈.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 입에 지퍼 없는데? 라고 반응하는 그런 상황처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비어드가 좀 얼마나 꽁한 캐릭터인지 예.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는 좀 네. 트집을 그렇죠. 예, 잡는 사람이라는 것도 맞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좀 암시하는 거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요. 이렇게 비호감적인 주인공이 있었나 네. 하면 딱히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예.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비호감인데 음.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감정이입하는 부분이 뭐 우리라고称할 수는 없겠지만 저 자신만 해도 그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가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됐거든요. 네. 네.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언급이 되는데 네. 허나웅 평론가님 혹시 이 이론 알고 있으세요?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저는 그거 하나 정도만 다시 좀 공부했어요. 양자역학.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거 녹음하러 올 때 허위평론가님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탔잖아요. 네. 그래서 허위평론가님이 그래도 뭐 이렇게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이래서 제가 또 거기에 대고 그래도 나는 양자역학은 좀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허위평론가님 그게 뭐죠? 라고 했을 때 안 가르쳐 주지. 지금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할 있는 시간이 주었으니까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에너지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고 그걸 모으는 것은 이제 역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솔라를 읽어보면 비어드의 주변에서 정말 어떤 사건들이 띄엄띄엄 일어나고 근데 마지막에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이제 폭발하는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언 맥큐언 같은 사람은 확실히 이런 좀 수학적, 과학적 원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풀어내는구나라고 하지만 또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과학이나 수학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술이나 문학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 딱 읽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이런 책은 못 쓴다. 도대체 얼마의 공부를 했고 또 얼마의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과학도는 아니니까 굉장히 정확한 해명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도 허위평론가님이 얘기하면요. 거기 또 되게 신빙성 가잖아요. 네.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주창했는데 세세한 설명을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입자의 위치와 속도는 결코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실험에서 이 입자의 위치 아니면 속도를 파악하는 일은 가능할지 몰라도 한 번의 실험에서 한꺼번에 입자가 가진 위치와 속도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근데 입자 중 하나가 이 전자거든요. 근데 이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함께 확인하는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선 전자의 위치를 알려면 거기에 뭘 쪼여야 할까요? 허나웅 평론가님. 빛인가요? 그렇죠. 네. 빛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여야 어디 있는지 알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빛을 쪼여야 하는데 그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죠? 빛이 이 광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이 광자가 전자하고 충돌을 하면서 전자의 속도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위치는 알 수 있지만 그렇죠. 속도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반대로 전자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 빛을 거의 쪼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치를 또 알지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건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이렇게 동시에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인과율,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린다. 네. 이런 개념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양자역학의 입장에서는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가 아니라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올 가능성과
콩이 아닌 팥이 나올 가능성과 네네네. 예. 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올 가능성.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겁니다. 네. 예. 네, 대단하네요. 예. 이럴 때요, 제가 하는 답변이 있어요. 저는 학력고사 출신이고 문과라서요. 저희는 과학이 나눠져 있었는데 뭐 지구과학, 생물, 뭐 이런 물리 나눠져 화학 있었는데 다 나눠져 있죠. 저는 지구과학 택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잘 몰라요. 그렇게 답변해요. 물리 택하지 않았다. 네. 라는 것이군요. 네. 예, 저도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아니고요. 네. 예, 제가 문학도이긴 하지만 네네. 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려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네. 리언 레더먼이 쓴 신의 입자라는 음.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허위평론가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니까 뭐 이렇게 좀 한번 해석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했잖아요. 비어드라는 인물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이럴 거야라고 계속 확정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생활을 보게 되면 정말 전혀 관계없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캐릭터를 해석하는 그런 원리로 설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 리언 레더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의 직관과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지만 항상 옳은 답을 준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얻는 또 교훈이 또 방금 생각나네요. 네. 올바르게 살자. 아니 여기에서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잘 모르겠네요. 네. 비어드처럼 살지 말자. 근데 이 양자역학의 네. 이 명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직관과는 너무 다른 맞아요. 어떤 진실들이 존재한다는 게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솔라가 담고 있는 소설적인 진실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읽는데 또 접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말하자면 삶에 이러니. 이제 따라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비어드가 급지방 세미나에 갔다가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쉬려고 했는데, 이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바닥에 물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물기를, 흔적 삼아서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이 소파에요. 자신의 가운을 입고 있는, 그게 누구냐? 바로 연구소에서 자신을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줬던 바로 톰 올더스였습니다. 네. 이상한 일이죠. 깜짝 놀라죠. 아니, 올더스가 왜? 그렇죠. 우리 집에? 맞아요. 그것도 샤워를 한 상태로 자신의 가운을 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지? 맞아요. 네. 이런 의문이 비어드의 머릿속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올더스 역시 지금 눈앞에 있는 비어드를 보고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제 비어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타핀이 있으면 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 부인이 타핀하고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톰 올더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비어드가 하루 일찍 집으로 온 거잖아요. 지금 올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렇죠. 뭔가 너무 상황이 예상한 거와 다르게 진행이 되니까 서로 놀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들려드릴게요. 네, 141쪽부터요. 149쪽까지 대화 위주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올더스군. 그러니까 저 이야기 좀 하시죠, 비어드 교수님. 마이클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니, 우린 타인이 정해준 역할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춰선 안 되고.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사실 커피 다 마시고 옷 입고 깨끗이 치워놓고 갈 작정이었습니다. 시킨 대로 밖에서 이중으로 문을 잠그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고요. 교수님께서 일찍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내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 퍼트리스와 저녁 먹고 여기서 잤습니다. 저기요, 비어드 교수님,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교수님도 저도 둘 다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우리 일이 그것에 근거하니까요. 그러니 상황에 맞지 않는 반응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건 우리 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교수님과 퍼트리스는 형식적으로는 부부지만 말도 섞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은 피해자 역할을, 아내의 남자를 현장에서 붙잡은 분노한 남편 역할을 하려 하고 있어요. 사실 집에서 나갈 생각이었으면서요. 퍼트리스가 그런 인상을 받았답니다. 솔직히 그녀도 그걸 바라고요. 비어드 교수님, 제가 하려는 말은 우리가 분노나 골치 아픈 일은 다 생략하고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 그럼 로드니 타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지? 타피는 겁 안 나요. 그와 통화한 내용 2건을 녹음해뒀고 그가 보낸 엽서를 경찰에 전달했어요. 그 사람은 미치광이지만 다행히 그걸 숨기진 않더군요. 그자가 퍼트리스를 때렸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여인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그자는 나도 공격했어. 뺨을 때렸지. 그 사람 감옥에 가야 해요. 이제 그자는 자네 문제야. 내가 아니라. 경찰에서 보호해준다던가? 그건 그러니까 바빠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자가 자네를 죽이려 들 거야. 내가 자네라면 칼을 지니고 다닐걸? 자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난 상관없지만. 그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비어드 교수님. 퍼트리스가 그자한테 자네가 어디서 일하는지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아니, 어디서 일했는지라고 해야 하나? 비어드 교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너무 멀리 가셨어요. 핵심으로 돌아가자고요. 합리성은 상사의 아내와 눈이 맞는 건 매우 불합리한 짓이지. 솔직히 그보다 더하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배울 게 많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하려는 말은 강력한 논리의 토대에 관한 것인데. 비어드는 큰 소리로 웃었다. 토대라니. 다가오는 패배를 기를 쓰고 피하려는 체스 기사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올더스가 숨가쁘게 말했다. 3주 전 교수님이 우리 연구원 하나에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외하면 디렉 방정식이야말로 우리 문명이 낳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스스로를 깎아내리셨어요. 비어드 교수님, 세상에 융합 이론만한 건 광전 효과에 대한 교수님의 역장만한 건 없습니다. 어디서나 모두가 교수님의 융합 이론을 숭배하죠. 하지만 기후변화라는 위기와 응용과학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달랐고 교수님의 연구에서 광합성과 관련된 가능성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처럼 굴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죠. 교수님은 이 연구를 이끌어가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포기하기엔 너무 중요한 연구예요. 우리 미래가, 전 세계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적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비어드는 요사이 전 세계 운운하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신물이 났다. 생물학에 양자역학을 끌어들이는데도 우호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물리학자였다가 생물학자가 된 슈레딩거나 크릭 같은 변절자들에게 자신들의 빛나는 환원론이 큰 성공을 거두리라 믿는 그들에게 비이성적인 편견이 있었다. 내 아내랑 언제부터 섹스했지? 처음 만나고 한 달쯤 지나서요. 내가 소개해준 게 처음 만난 거지. 맞습니다. 교수님이 버밍엄인가 맨체스터로 출장 가신 날이었습니다. 집에 가신 길에 혹시 퍼트리스가 뭐 필요한 게 없나 해서 들렀는데. 필요한 게 있었군. 비어드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흑심을 품었던 건 아닙니다. 그녀는 저와 급이 다르니까요. 전 급 같은 것도 없지만요. 그녀가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고 저녁도 권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 그녀가 교수님과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고 그래서 전 교수님께서 신경 안 쓸 거다? 올더스, 자네 너무 순진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 네, 비어드 교수님. 전 순진합니다. 과학밖에 모르니까요. 사람도 안 만나고 외출도 안 합니다. 퇴근하면 삼촌집 정원에 있는 원룸에 틀어박혀서 연구만 하고 그렇게 새벽까지 있을 때가 많죠. 전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연구는 교수님께 달려 있어요. 교수님께 드리려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교수님께만 보여드리려고요. 제발 읽겠다고 말해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두 사람은 2m 가까이 거리를 두고 마주 서 있었다. 이제 가도 좋아. 내일 센터에 갈 테니까 11시에 작 브레이비 방에서 보지.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포기하기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가기 전에 물기 깨끗이 닦아놓고. 비어드 교수님! 비어드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할 작정이던 올더스가 두 팔을 내밀고 고개를 저으며 커다란 치아를 덮은 입술이 팽팽해진 모습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분명 그는 자비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비어드도 브레이비 앞에서 망신스러운 가정사를 까발려 센터 전체에 소문이 퍼지게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 대장이 말총머리 중 하나에게 우롱당하고 배신당했다. 하지만 올더스는 결국 비어드 앞까지 이르지 못했고 2m도 채 달리지 못했다. 반들거리는 마룻바닥에서 북극곰 깔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북극곰이 살아났다. 올더스의 오른발이 등을 밟자 북극곰은 쩍 벌어진 입에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펄쩍 뛰어올랐다. 올더스의 두 다리가 앞에서 공중으로 솟아 한순간 그 긴 몸 전체가 바닥과 평행을 이루었다. 그 다음 다리가 더 높이 솟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두 팔을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렸지만 뒤통수가 맨 먼저 떨어졌고 뒤통수가 닿은 곳은 마룻바닥이 아닌 유리 테이블 모서리였고 둥글게 처리한 모서리가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질식할 듯한 깊은 정적이 깔리고 몇 초가 흘렀다. 자, 올더스가 비어드의 집에 와 있던 이유, 네, 퍼트리스와 바람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 하죠. 이 톰 올더스가 퍼트리스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돌아와서 뭐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퍼트리스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면서 또 좀 동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올더스가 처음부터 흑심을 품었던 건 아니지만 네. 퍼트리스가 자신을 유혹했다라고 네. 말하지만 이렇게 또 찾아간 걸 보면 올더스도 그렇죠. 퍼트리스에게 흑심이 있었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뭐 비어드와는 관계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소한 사건들 주변에 흩어져 있던 어떤 요소들이 결국에는 비어드 자신에게 향하는 그런 과정이 또 이 대목에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올더스가 비어드와 마주쳤을 때 네. 지금 변명하는 내용들이 네. 와 진짜 궤변이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빠져나가기 위한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논리들을 총동원할 거잖아요. 근데 네. 결국엔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네. 저희 둘 다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해결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때리지 말아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센터에서 자르지 말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비어드가 가진 공적 삶과 사적 삶의 네.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올더스도 보면 네. 앞에서는 이 태양열 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열변을 토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네. 또 뒤에서는 상사의 아내와 네. 또 연애를 하는 네. 이런 사람이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어드의 입장에서 이 꺽다리 청년이었던 거예요. 톰 올더스. 그리고 얼굴도 뭐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도 않고 그냥 키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인물이 퍼트리스 자신의 아내와 이렇게 통했다니 그것도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죠. 네. 비어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청년을 우리 연구원으로 쓸 수 없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고 네. 여기서 해고되면 마땅히 갈 데가 없었던 네. 이 올더스가 그를 만류하기 위해서 좀 그렇죠. 다가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예상치 못했던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어드는 이 톰 올더스에게 일종의 연구소에서의 사망 선고를 내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망 선고가요. 정말로 실제적인 사망 선고가 되고 만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네. 마룻바닥에 있던 북극곰 깔개에 미끄러지면서 그가 넘어졌고 네. 하필이면 이 탁자 이 모서리에 네.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그대로 네. 사망을 한 겁니다. 사실은 다 우연 같지만 필연 같은 느낌이 있는 게 그 북극곰 깔개도 이렇게 삐끗삐끗해가지고 퍼트리스도 그렇고 비어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좀 넘어질 뻔한 이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리 테이블도 사실은 비어드는 좀 반대했지만 퍼트리스가 꼭 나이 된다 유리로 해서 놓은 건데 결국에는 그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인데 이게 마치 필연적인 사건처럼 톰 올더스에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양자역학의 그 확률론과 묘하게 연결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의 사건이 앞에 있던 모든 우연들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올더스가 사망한 것도 있지만 이후에 이 행동들을 이제 비어드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대목에서요. 2000년의 상황이었는데 2005년으로 훌쩍 뛰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뭐 그냥 그 5년 사이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듯 무마된 듯 보여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요. 뒤에 가서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그 시간의 어떤 간격 사이에서 숨어 있다는 것.
것이 이 책의 이제 구성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의 내용을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비어드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도, 네.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타핀이요. 이 집에다가 자신의 물건, 그러니까 뭐 망치를 비롯해가지고 그것을 놓고 간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타핀이 났는지 아니면 퍼트리스가 숨겨놨던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를 언젠가 이 비어드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망치를 가져와서 머리에 피를 흘린 톰 올더스의 피를 묻혀가지고 거기다 놓고 또 거기에 묻어있는 뭐 타핀의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 흩뿌려 놓죠. 그러면서 타핀이 죽인 걸로 하자. 왜냐하면 퍼트리스가 타핀과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톰 올더스와 바람을 피면서 그것을 알게 된 이제 타핀이 그 분노에 복수심에 아마 톰 올더스를 처리할 것이다 라는 정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면 네.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톰 올더스가 네. 지금 아내와 이 관계를 맺은 후에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사고로 발이 미끄러지면서 네. 그가 이렇게 사망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근데 비어드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사실대로 내가 말을 한들 진짜 경찰에서 그렇게 믿어줄까? 그쵸. 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위신이 네. 예, 다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예, 이럴 순 없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타핀에게 맞은 적도 있으니 바람을 피운 타핀과 그리고 이 올더스를 모두 복수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누명을 씌우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가져가지고 이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 좋은 머리를 이제 이런 자신이 처한 악조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상황까지 되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 네. 이언 맥큐언이 뛰어난 추리 소설가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앞에 네. 복선들을 쫙 깔아놓고 맞아요. 예, 일부에서도 하나하나 다 회수를 해나가요.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 물리학 같은 것들을 할 때 이걸 소설로 어떻게 옮길까? 그리고 그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정말 이언 맥큐언의 솔라를 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광자라든지 아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했지만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과학적 물리학 원리들이 이 소설에 담겨 있고 또 그것이 또 비어드의 상황하고도 굉장히 잘 접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읽으면서 참 이언 맥큐언은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추리 소설적인 느낌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과학이나 수학은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인문학적으로도 잘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잘 구현해놓은 게 바로 솔라라는 또 작품이기도 하죠. 네. 솔라의 2부와 3부에서는 순리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예외적인 운명을 창조하려고 했던 네. 이 비어드가 이제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가 차근차근 서술되어 갑니다. 네. 요거 하나 정도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덩치가 좀 크다고 했는데요. 점점 더 덩치가 커져갑니다. 네. 감자칩을 특히 좋아하죠. 뭐 감자칩 뿐인가요? 네. 허나운 평론가님 솔라 한 네. 줄평 준비하셨죠? 저는 이렇게 좀 잡아왔습니다. 물리학은 과학만이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오. 라고 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평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굉장히 경이로웠던 건 이렇게 물리학의 이론들이 이 소설로 들어왔을 때 막 딱딱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삶 역시 그냥 불확정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구나라는 데까지 좀 이어져서 좀 경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허위평론가님의 한 줄 평. 어떻게 또 우리의 폐부를 찌를까요? 폐부를 찌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신의 주사위 놀이 같은 한 남자의 인생. 왜 이러세요? 깊이 찌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신의 주사위 놀이라는 말은 아인슈타인이 한 언급에서 따왔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양자역학의 확률론적인 해석에 이제 네. 반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삶의 이러니. 예. 아인슈타인이 주창한 상대성 원리라는 것 자체가 네. 양자역학의 토대를 닦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이 양자역학이 가지는 이 직관에 위배되는 이 진실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모두 우연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마치 필연인 듯 펼쳐지는 어떤 결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좀 이야기가 또 솔라에서도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나의 주체적인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고, 그러니까 네.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멀리서 보면 실은 신이 이렇게 아, 주사위를 던져서 네네. 거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걸 음. 나의 결단이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이 길은 내가 택했어라고 하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뭔가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허위평론가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또 부합해 보이네요. 네, 이 솔라는요, 매년 최고의 코미디 소설에 수여되는 볼랭저 에브리맨 우드하우스상을 네네. 받았다고 해요. 네네. 그만큼 재미있게 또 좋은 코미디가 그렇잖아요. 웃는 동시에 네.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지점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라는 작품이요. 저는 코언 형제가 한번 좀 연출을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좀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솔라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언 맥큐언이 갖고 있는 그런 작가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결이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와가지고요. 즐겁게 낭만서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